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본 거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영양 표시예요. 영양 표시 대상 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어요. 분량이 많아서 여기다가 이제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고요. 우리 법규 공부하다 보면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영양 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영양 표시하면은 요거 우리 식품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영양 표시에 대한 그 표가 나와 있는데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영양소들이 있죠. 9가지가 의무 영양소예요. 그래서 의무 표시 영양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량 들어가요. 열량. 그래서 그 식품의 어떤 일회 분량 아니면 뭐 100g 당, 열량 몇 킬로칼로리라는 것들이 적혀 있죠. 열량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 다량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기본적인 영양소들이 있는데 영양 표시를 하는 목적 자체가 조금 염려돼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많이 들어있으니까 많이 먹으면 조금 걱정스러우니까 이 식품에는 요만큼만 들어있어요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려되는 것들 위주로 적혀 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서는 당이 좀 우려되죠. 지방 중에서는 포화지방, 그러니까 총 지방 이외에 포화지방 얼만큼 들어있고 트랜스 지방 걱정되니까 트랜스 지방 얼만큼 들어있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얼만큼 들어있는지 적혀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뭐 그렇게 우려하는 영양소는 아닌데 단백질 기본적으로 적혀 있고요. 조금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또 나트륨이죠. 자, 이렇게 해서 9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그래서 이 9가지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영양소고 이거 말고도 표시하고 싶으면 표시해도 돼요. 그래서 한국인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가 나와 있는 영양소가 있어요. 한 33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 더 기재하고 싶은 영양소가 있으면 추가로 적어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추가로 적고 싶다라고 할 때는 식품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자랑할 만한 것들, 좀 바람직한 것들을 기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칼슘, 고칼슘 이런 것들은 칼슘을 기재하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 영양소 이외에 부가적으로 영양소를 적어줘도 돼요. 적는 방법이 이렇게 양으로 나와 있는 거 이외에 영양 강조 표시라는 것도 있어요. 영양 강조 표시.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9가지 영양소가 얼만큼씩 들어있는지 여기 기준치 있죠? 이 기준치 대비 몇 % 들어있는지가 의무 표시로 영양 그 표시 대상 영양 표시에 적혀 있고 양도 적혀 있고 그람도 적혀 있고 이 기준치 대비 몇 %인지도 적혀 있고 이거 말고도 영양 강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영양 성분 함량 강조가 있고 그다음에 영양 성분 비교 강조가 있어요. 그래서 함량을 강조한다라고 할 때는 뭐 무, 고 뭐 이런 말 쓰죠. 고칼슘, 저칼슘, 뭐 무지방 뭐 이런 저칼슘은 없죠. 뭐 주로 무지방, 저지방 이런 것들. 그게 함량 강조 표시고요. 비교 강조 표시면 다른 거랑 비교한 거죠. 뭐 덜, 뭐 더, 뭐 이런 말들, 강화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것이 비교 강조 표시예요. 그래서 영양 표시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치 적어주는 방법 이외에도 이렇게 영양 성분은 함량을 강조한다거나 비교해서 강조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거는 요거 기출로도 나왔었죠. 9가지 기본 영양소.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기본 영양소. 그래서 요거 이외에도 기준치가 나와 있는 33개의 영양소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거, 뭐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추가적으로 써도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람이나 뭐 퍼센트 같은 것들, 기준치 대비 몇 % 들어있다 이런 것들이 영양 표시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적는 거 이외에도 이렇게 함량이나 비교 강조해서 이런 말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아무렇게나 쓰는 건 아니죠. 기준이 있죠. 그래서 얼만큼 이하일 때 저라고 쓸 수 있고 무라는 말은 어떨 때 쓸 수 있고 뭐 더라고 얘기할 때는 유사한 상품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인 거죠. 영양 표시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밀도 보시면 식품 내의 각 영양소 함량을 열량 대비로 표시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영양 밀도라는 것은 열량 대비 지금 영양소가 얼만큼 들어있냐를 의미하는 게 영양 밀도인 거죠. 영양 밀도. 그래서 열량만 들어있는 영양소를 우리가 MT 칼로리 식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칼로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거기 들어있는 영양소가 중요하다. 그래서 영양 밀도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식품 내 각 영양소의 함량을 열량 대비 비교한 값을 영양 밀도라고 하고 영양소가 많을수록 열량이 적을수록 밀도는 높아지죠. 얘가 적을수록 얘가 많을수록 밀도는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영양 밀도는 높아진다. 영양 밀도 높은 식품, 똑같은 조건이면 영양 밀도 높은 식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주로 동일한 열량을 제공하는 식품들의 영양소 함량 비교할 때 이용하고요. MT 칼로리 식품의 경우에는 영양소 없이 열량만 들어있으면 얘는 빈 칼로리, MT 칼로리 식품이다. 영양소는 비어있다 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MT 칼로리 식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때 별로 바람직한 아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영양 밀도는 열량 대비 영양소예요. 열량이 적고 영양소가 높을수록 영양 밀도는 높은 것이고 같은 조건이면 영양 밀도 높은 그런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콜라하고 우유. 어떤 게 칼로리가 많이 나가냐면 우유가 칼로리가 훨씬 높아요. 우유가. 왜냐하면 여기 유지방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당만 들어있는 콜라에 비해서는 우유가 그러니까 칼로리가, 에너지가, 열량이 여기가 높죠. 열량은 여기보다는 여기가 높아요. 여기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택할 때는 얘가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는 콜라에는 다른 영양소는 없는 거죠. 콜라에는 다른 영양소는 없습니다만 여기에는 우유에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유의 영양 밀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고 선택할 때는 얘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열량만 볼 것은 아니고 들어있는 영양소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콜라, 우유 비교했을 때 우유가 영양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영양 밀도 높은 식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자, 이제 봐야 되는 게 두 번째 절에 있는 세포예요. 세포. 그래서 세포의 구조부터 보시면 우리가 세포하고 관련돼서는 이제 대사에서 언급이 될 때 이 세포의 어떤 소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각 소기관들의 기능을 좀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특징 같은 것들도 이제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거고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세포막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것이고 세포질,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 우리 핵산에 가면은 핵이나 리보솜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소포체라는 말이 간혹 나와요. 그리고는 별로 다른 소기관에 대해서 언급은 딱히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대사나 이런 거 공부할 때 좀 수월을 하시니까 우리 세포에 대한 것도 보도록 할게요. 물론 세포에서도 기출 나온 적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찾는 거 뭐 이런 거 언급이 된 적 있으니까. 자, 하나씩 보면은 세포의 구조 첫 번째 세포막이죠. 세포막의 기능은 세포 바깥이랑 세포 안을 구별해 주는 게 세포막이에요. 세포 외액과 세포 내액을 구별하는 거. 얘는 소수성의 선택적 장벽이다라고 얘기해요. 소수성이라는 말이 있고 요거의 반대말이 뭐다? 친수성이죠. 소수성은 물이랑 안 친한 거예요. 친수성은 물이랑 친한 것이고 세포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물과 친하지 않은 물이랑 안 친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기름이죠. 기름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 성분이 인지질이죠. 그러니까 세포막을 구성하는 것은 인지질이에요. 지질. 그러니까 소수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조는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거고요.
소수성의 선택적 장벽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을 수송하고 바깥에서 안으로 혹은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내보내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세포막이고요. 신호 전달의 기능도 해요. 얘가 수용체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에 뭔가가 결합이 되면 예를 들어 호르몬이 결합이 됐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상황이 전달이 되는 거죠. 세포 안으로. 그래서 신호를 전달해요. 야 바깥에 지금 포도당 많대 라는 신호를 전달하면 안에서 포도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련의 반응들이 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호 전달의 기능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세포막은 세포막은 인지질의 이중층, 기본적으로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요. 얘가 주축이에요. 뭐가 들어있냐면 사이사이에 단백질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 사이사이에 콜레스테롤 있어요. 콜레스테롤. 그리고 바깥으로 삐쭉삐쭉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올리고당.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올리고당 사슬이 바깥에 나와 있죠. 딱 보면 뭐랑 비슷하냐면 안테나랑 비슷해요. 그래서 얘는 올리고당은 바깥에서 뭐 하냐면 이 세포, 지금은 나라고 하는 이 세포는 어떤 세포고 바깥에는 지금 어떤 세포가 있다라는 걸 감지해주는 역할을 지금 올리고당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얘는 다른 세포와의 어떤 상호작용, 탄수화물 중에 올리고당이 주로 세포막에 구성이 되어 있고 다른 세포와의 어떤 상호작용에 관여하고 있는 걸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주축이 되는 건 인지질, 그리고 단백질,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 대부분의 역할, 여기 지금 물질을 수송한다거나 그 다음에 신호를 전달한다거나 이거는 전부 지금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막에서 어떤 단백질은 이렇게 되어 있는 단백질도 있고 어떤 단백질은 이렇게 한쪽으로만 붙어 있는 단백질도 있는데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애들이 주로 물질을 수송하는 데 기여하는 아이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쪽에만 있는 아이들이 신호 전달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주로 하는 역할이 얘가 수용체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떤 수용체의 기능을 해요. 이 단백질이. 그래서 뭐 인슐린이 가서 여기 떡 가서 붙었다. 그럼 지금 바깥에 포도당 많으니까 안에서 지금 빨리 운반체 저 세포막 쪽으로 이동시켜서 포도당 들어오게 해라는 어떤 신호 전달의 기능도 하고 있는 거죠. 콜레스테롤은 뭐라고 했나 하면 얘는 유동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세포막의 유동성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이 되는 건 인지질이고 사이사이에 콜레스테롤이 유동성을 조절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지질 볼게요. 인지질 여러분 그릴 때 우리 보통 이렇게 그려요. 인지질을. 그래서 인지질이 여기에는 지금 머리 부분인데 이 머리 부분에는 인지질이죠. 인을 비롯한 질소화합물들이 이 머리 쪽에 있어요. 여기는 친수성, 약간 물을 좋아할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극성을 띠는 아이들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리 두 개는 뭐냐 하면 지방산이에요. 지방산은 탄소수소로 막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가 지방산이고 얘가 굉장히 소수성이에요. 소수성, 물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세포 바깥에도 세포 외 액이라는 물이 있고 세포 안에도 내 액이라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층으로 존재할 때 물 쪽을 향해서 머리가 돌아가죠. 이제 바깥에도 물이 있고 안에도 물이 있으니까 이 물 좋아하는 애들이 안 밖에 있고 그 사이에 지금 물 싫어하는 애들이 이렇게 피해서 있는 것이 세포막이에요. 그래서 세포막 그릴 때 우리가 머리는 바깥으로 아니면 안으로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둘이 만나져 있는 그래서 요거를 세포막의 이중층이다라고 인지질의 이중층이다라고 얘기해요. 인지질의 이중층 세포막 아니고 인지질의 이중층 인지질 하나 인지질 두 개에서 인지질의 이중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다리를 이렇게 그린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 이렇게 나란히 안 그리고 보통 한쪽 다리는 이렇게 꺾어줘요. 발랄해 보이게.
그러니까 꺾어주는 이유 자체가 불포화지방산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네들이 너무 출렁이면 안 되죠. 그런데 그리고 너무 출렁이는 게 아니라 너무 경직이 돼도 안 돼요. 요 사이사이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어요. 너무 출렁이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 너무 빽빽하지 않게 틈 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콜레스테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세포막의 유동성을 조절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의 이중층, 중간중간에 단백질 있고, 바깥으로 지금 바깥으로 올리고당이 이렇게 안테나처럼 뻗어나가 있고, 요 사이사이에 콜레스테롤이 존재한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콜레스테롤이 존재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안쪽으로 되어 있는 이 다리 부분이 소수성이라서 소수성 장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지질 구조 이런 거는 뒤에 가서 되게 자세히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인지질은 친수성과 소수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포질은 원형질 막에, 다시 말해 세포막에 의해서 둘러싸인 세포 내 공간을 얘기해요. 각종 대사가 진행되는 장소, 그러니까 대사 공부할 때 이 세포질이 언급이 되겠죠. 여러 가지 대사가 일어나니까 여기 뭐가 있을까요? 대사에 필요한 거 뭐냐면 기본적으로 효소가 필요하죠. 대사에 필요한 여러 효소들이 세포질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핵은 보시면 염색질, 핵막, 핵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안쪽에 염색질이라고 해서 DNA랑 히스톤이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염색질, 그러니까 DNA가 들어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이 핵이죠. 그리고 이 핵은 이중막이에요. 각 핵 보면은 이중막인데, 이중막이란 얘기는 어떤 걸까요? 여기 인지질이 이렇게 이중으로 된 게 두 개란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막이 두 개예요. 핵은. 막이 두 개인데 막이 한쪽에 가다가 이렇게 융합이 돼요. 첫 번째 막, 두 번째 막, 첫 번째 막, 두 번째 막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융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막, 두 번째 막이 이렇게 융합이 되고, 결과적으로 뭐가 있냐면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핵공이라 그래서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왜 구멍이 있냐면 이 구멍을 통해서 뭐가 나가야 되니까,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핵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핵막, 이중막이고, 핵인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구멍 뚫린, 구멍이 뚫려서 핵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얘는 하는 기능은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 정보, 이게 이제 DNA가 갖고 있는 게 유전하고 관련된 정보죠. 그래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단백질의 합성을 통제해요. 단백질 합성할 때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부가 까맣다. 그럼 그 사람은 멜라닌이라고 하는 그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유전 정보에 멜라닌 합성 효소라고 하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어서 그 정보에 따라서 멜라닌 합성 효소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사람은 멜라닌이 많이 생성이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 합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핵이라는 데서 하고 있고요. 미토콘드리아가 되게 중요해요. 미토콘드리아가 되게 많이 나올 거고요. 많이 언급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이중막 구조예요. 막이 두 개예요. 얘도 핵도 막이 두 개였죠. 근데 핵은 중간중간에 융합이 되면서 구멍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얘는 그냥 융합되는 거 없이 외막, 내막 이렇게 막이 두 개예요. 여기 인지질 이중층이에요. 여기도 인지질 이중층이고. 그래서 인지질이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보면 네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네 개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막이 두 개, 외막이 있고 안쪽에 내막이 있고, 이 막 하나를 뜯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요 안쪽에 있는 막도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지질이 하나, 둘, 셋, 네 개란 얘기예요. 이렇게 외막, 내막으로 되어 있는 이중막 구조를 하고 있고요.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합성한다. 그래서 얘를 에너지 발전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에너지 발전소라고 얘기하는 데가 미토콘드리아.
바깥에 있는 막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막은 아무거나 들락날락을 되게 잘해요. 뭐가 물질이 이동이 굉장히 쉬운 데가 외막. 문제는 이 내막이죠. 내막은 아무거나 들락날락 하지 못하고요. 내막을 그래서 공부하다가 통과를 못해요. 내막을 통과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내막은 굉장히 물질의 이동이 좀 까다로운 막이 내막이고, 보시는 것처럼 주름이 많이 있어요. 이 주름을 크리스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막은 이렇게 주름이 많이 있다. 내막 자체에 전자전달계 효소라는 게 들어있어요. 전자전달계가 4개의 복합체로 되어 있어요. 4개의 복합체가 이게 막에 걸쳐져 있어요. 그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기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요 안이에요. 안을 기질이라 그래요. 기질 영어로 하면 여기는 매트릭스예요. 기질이 그 substrate라는 것도 기질이고요. 매트릭스도 기질이에요. 여기서는 이 미토콘드리아 내 안쪽에 있는 공간을 얘기하고, 매트릭스라 그러고 한국말로 하면 기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효소에서 보면은 효소랑 기질이랑 결합할 때 기질은 substrate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효소랑 반응하는 물질을 얘기해요. 여기서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고 하는 건 매트릭스라서 요 안쪽 내부 공간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TCA 회로 관련된 효소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TCA 회로라는 게 이 안에서 돌아가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특이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는 DNA 분자, 환상의 약간 동그란 형태의 DNA 분자랑 리보솜이라고 하는 거, 요거 단백질 합성하는 장소를 얘기를 하는데, 단백질 합성 장소인 리보솜 같은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기질 안에 보시면은 리보솜이라고 하는 단백질,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가 별도로 들어있어요. 핵과는 별도로 미토콘드리아 안에 DNA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얘는 혼자서도 증식하고 살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 그 진핵세포 안에 원핵세포, 세균과 같은 원핵세포가 하나 들어왔다가 공생을 하면서 살기 시작한 것이 미토콘드리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DNA는 100% 누구 거? 엄마 거죠. 모계죠, 모계. 그래서 이 DNA,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DNA를 쭉 따라 올라가서 보면은 모계 쪽에 어떤 그 조상들이 쭉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정이 될 때 보면은 정자 같은 경우는 핵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포질에 있는 내용물들은 전부 엄마 건 거죠, 엄마. 요 DNA는 모계, 엄마 쪽.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합성하는 장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사가 굉장히 활발한 그런 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간세포, 대사 되게 많이 일어나는 데죠. 여기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하나에 한 1000개 정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약간 대사가 조금 그렇게 왕성하지 않은 곳이다. 그러면은 한 몇백 개, 뭐 400개, 뭐 이렇게 아주 적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아예 없는 조직, 세포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아예 없는 세포, 이런 세포 소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세포가 적혈구죠. 처음엔 있었으나 점점점 분화가 되면서 세포 소기관이 다 없어지고 효율적으로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게 적혈구예요. 그러니까 적혈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없다라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일단 탄수화물에 가서 얘기할 때 적혈구에 미토콘드리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발전소가 없는 게 적혈구예요.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를 내는 방법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적혈구는. 그 다음에 소포체라고 하는 거, 조면소포체, 조면하면 러프, 굉장히 거칠거칠한 게 조면소포체예요. 왜 거칠거칠하냐 하면 리보솜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서. 이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 장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리보솜. 그래서 이 리보솜이 붙어 있어서 조면소포체는 되게 거칠어 보인다. 조면소포체의 기능을 단백질 합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뭐한데 그렇게 나와 있는 책도 많아요. 왜냐하면 조면소포체에 리보솜이 있어서 여기서 단백질이 합성이 된다라고 보셔야, 엄격히 얘기하면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은 여기서 하는 거, 붙어있는. 활면소포체는 되게 매끈해서 스무스해서 활면소포체예요. 여기서 하는 거는 지질의 합성. 지질이 합성되는 곳이 우리 소장에서 흡수된 지질의 분해물들이 소장에서 다시 재결합이 돼서 중성지방 형태로 만들어진 다음에 혈중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 대사에서 보면
그 소화흡수에서 보면 그렇게 소장 점막세포에서 지질을 재조립하는 장소가 이렇게 소포체, 활면소포체예요. 그래서 지질 합성한다라고 언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약물 대사하고 관련된 역할도 하고요. 칼슘을 저장하고 있는 데가 활면소포체예요. 그래서 근육에 자극이 전달이 되면 활면소포체 안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이 나와서 근육의 수축에 관여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뒤에서 언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보솜 아까 뭐 하는 데라 그랬나 하면 단백질 합성 장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rRNA라는 거랑 단백질이 결합이 되어 있는 복합체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리보솜 그러면 rRNA랑 리보솜 단백질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두 단위가 결합이 돼서 섭 유닛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리보솜은 이렇게 두 덩어리 이제 각각 들여다 보면은 rRNA랑 리보솜 단백질이 들어있다. 그래서 리보솜, 리보좀이라고 나오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골지체 그러면은 얘는 가공 장소예요. 세포에서 합성한 물질을 가공, 포장, 분비하는 장소. 아까 리보솜에서 단백질 만들었어요. 단백질. 그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그냥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단백질에다가 이제 얘를 뭐 당단백질로 만들 거예요. 당 붙여야죠. 그리고 만들어진 단백질을 좀 끊고 뭐 연결하고 구부리고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장소. 그게 골지체란 얘기예요. 그래서 완성된 단백질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완성된 모양으로 가공을 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장소에 보내요. 그 가공하고 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가공이랑 포장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을 골지체에서 한다라는 거. 리소좀이에요. 아까 리보솜은 이렇게 써요. 리보솜은 이렇게 쓰고요. 이거 단백질 합성 장소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랑 스펠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죠. 리소좀. 근데 말이 좀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어요. 얘는 리보솜이에요. 리보솜, 리보좀이라고도 하고 얘는 리소좀이고. 얘는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분해를 해버리는 거죠. 바깥에서 들어온 이물질,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있었는데 이제 다 써서 낡아가지고 이제 내다 버려야겠다 싶은 세포, 이런 거 분해하는 장소가 리소좀이고요. 세포 성분,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성분인데 이제 낡아서 못 쓰겠다 싶은 것들, 이런 것들 분해하는 장소가 리소좀. 퍼옥시좀이라고 하는 거는 과산화물을 만들고 분해하는 능력이 있어요. 과산화물, 굉장히 말 많이 나올 거예요. 과산화물. 산소가 과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기존의 어떤 그런 분자보다 조금 많이 들어있다. 어떻게 들어있나 하면 이런 형태로 들어있는 거죠. 이런 형태. 산소, 우리가 H2O 하면 산소 하나죠. 근데 이렇게 과하게 들어가 버렸네요. 이런 걸 과산화물이라고 얘기해요. 과산화수소. 과산화물 그러면 이렇게도 많이 쓰고. 산소가 나란히 있어줘야 돼요. 나란히. 얘네들이 되게 불안정해요. 그래서 다른 물질을 공격해서 다른 물질이 손상되게 만드는 게 이 과산화물이에요. 그래서 체내에서 생긴 과산화물을 분해하기도 하고 이 과산화물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체내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과산화물이 생겼다. 이거죠, 이거. 과산화물이 생겼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잘못하면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이거를 분해해버리는 거죠. 물과 산소로, 안정한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 카탈라제라 그래요. 카탈라제라고 하는 효소. 이게 퍼옥시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산화물을 이런 식으로 분해해버리기도 하고 여기 들어가는 효소. 그 다음에 과산화물을 만들기도 해요. 이제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얘를 산소랑 만나게 해서 과산화수소로 만들고 얘를 이렇게 바깥으로 떼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형성하는 효소를 우리가 옥시다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있어요. 퍼옥시좀에서는 이 효소가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 효소가 얘를 분해하기도 해요. 왜 만드나 하면 얘 되게 불안정하다 그랬죠. 불안정해서 다른 물질을 공격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른 물질이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라거나 이러면 얘가 가서 공격해서 이렇게 없애주면 굉장히 고맙겠죠. 그래서 뭐 백혈구나 이런 데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물질을 분해하는데 이용해요. 이용하기도 하고 얘가 많으면 우리 세포가 또 손상이 되니까 우리 세포 손상되지 않게 없애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퍼옥시좀에 있는 이런 효소들이에요. 그래서 퍼옥시좀이 과산화물 만들고 분해하는 능력을 가진 단일막의 구조물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볼게요. 물질 이동. 세포막은 아까 소수성의 선택적 장벽이다. 아무거나 들이는 거 아니고요. 여기 인지질이 이렇게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거나 들어오면 안 되죠. 우리가 필요 없는데 세포 안으로 막 들어와서 나쁜 짓 하면 안 되니까 아무거나 들이지 않고 우리 세포 안에서 생성된 노폐물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외부로 내보내야 되는 것들을 내보내기도 하고 물질이 들락날락하는 들락날락하는 걸 조절해주는 역할을 세포막이 하는데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는 경로가 우리 교재로도 보시면은 토탈 4가지가 나와요. 아, 2가지네요. 수동 수송과 능동 수송 크게 나누면 수동 수송 안에 이제 5가지가 들어있고 능동 수송 안에 3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동 수송이 있고 능동 수송이 있어요. 능동 수송. 자, 나눌 때는 기준이 뭐냐 하면 수동, 알아서 그냥 지가 저절로 된다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능동 수송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에너지를 써가면서 하는 게 능동 수송이에요. 그러니까 나눌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 필요로 하지 않는지를 가지고 능동 수송, 수동 수송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처음에 나와 있는 수동 수송부터 보시면 에너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여기서 포함되는 게 4가지가 아니라 4가지예요. 여기가 4가지, 5가지가 아니라 보시면 단순 확산이 있고 촉진 확산이 있고 여과가 있고 삼투가 있죠. 여과, 삼투 해서 4가지가 여기 있어요. 5가지를 했다가 4가지를 했다가 4가지예요. 번호를 잘못 봤어요. 그래서 수동 수송에는 이렇게 4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여과, 삼투.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에너지를 안 쓴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우리가 물질 수송,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주로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단순 확산, 촉진 확산 2가지만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이 확산이죠. 촉진 확산, 똑같이 확산하면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퍼져나가는 게 확산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확산, 촉진 확산 하면은 공통적으로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죠. 물질이 이동하는 거. 100개 있는 데서 2개 있는 쪽으로 퍼져나가는 거. 이게 확산이에요. 그런데 단순 확산은 운반체가 필요 없어요. 운반체에 필요 없다. 촉진 확산은 운반체를 써요. 자, 세포막이 있고요. 아까 세포막은 선택적 장벽, 소수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들어올 때 그냥 혼자 퍼져서 들어오는 애들이 있고 어떤 운반체를 통해서 운반체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애가 있어요. 그냥 들어오는 애가 단순 확산, 운반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애가 촉진 확산. 근데 지금 농도는 어디가 높아요? 이쪽이 높아요. 그리고 농도가 이쪽이 낮아요. 그래서 확산이 돼서 들어오는데 운반체를 쓰나 안 쓰나를 가지고 단순 확산, 촉진 확산 그렇게 구별을 해요. 단순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을 하는 거. 물질이 이동하는 거. 운반체 안 쓰고요. 보통 폐포에서의 가스 교환이 단순 확산이에요. 산소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CO2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이게 단순 확산인 거죠. 지용성 물질이 단순 확산해요. 왜냐하면 아까 세포막은 이렇게 인지질이고 여기가 소수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방인 거, 그러니까 기름과 같이 지용성인 애들은 여기를 지나기가 되게 수월해요. 여기 기름이니까 그냥 뭐 별로 반발 없이 지나가죠. 그래서 지용성인 애들은 그냥 요 사이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가 지용성이니까 여기까지만 오면 여기는 그냥 스르륵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수용성 중에서도 되게 작은 거. 그러면서 전하를 띄지 않은 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분자 안에 없는 애들, 그런 애들도 여기 그냥 뚫고 지나올 수 있어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랑 친한 아이들, 물에 잘 녹는 아이들은 여기가 지금 소수성이니까 여기 지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럴 때는 운반체를 써야죠. 근데 굉장히 작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안 띄는 애는 그나마 여기 삐집고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비타민 중에서
일부 비타민들 이런 것들, 수용성 비타민들 이런 것들 그냥 단순 확산 형태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도 작은 것들,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이나 뭐 지질, 지방 이런 애들은 그냥 그 안에 지나갈 수 있고, 그래서 단순 확산은 그냥 이렇게 패스하는 거. 촉진 확산은 운반체를 써요. 운반체. 그래서 운반체를 써야만 들어오는 애들은 대부분 친수성인 애들, 그러니까 물 좋아하는 애들, 여기 기름이라서 여기가 불편한 애들은 운반체를 쓰죠. 자, 촉진 확산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똑같죠. 요거는 물질이 이동을 해요. 근데 단순 확산과 다르게 운반체를 쓴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포도당의 적혈구 세포막 이동 같은 거. 적혈구의 세포막으로 통해서 포도당이 들어올 때, 그래서 포도당이 바깥에 많고 적혈구인데 포도당이 안에 적어요. 들어올 때 이 막을 그냥 통과할 수 없어서, 포도당은 얘 친수성이에요. 얘 물에 잘 녹아요. 물 좋아해요. 물 좋아하는 아이라서 그냥 막 못 들어가요. 여기 운반체 쓰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운반체. 그래서 포도당 같은 애들은 친수성이라서 세포막을 통과할 때 반드시 운반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운반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이럴 때 촉진 확산 형태로 들어오는 거죠. 속도가 어떤 게 빠를까요? 속도가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거랑 운반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랑 속도는, 운반체 쓰는 게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어떤 애는 그냥 이렇게 그냥 틈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아이도 있지만, 운반체가 모양이 바뀌면서 바깥에 있는 거 물어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뱉어내는 형태로 운반체의 모양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운반체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냥 천천히 비집고 들어오는 것보다 빨리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아무래도 들어올 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뭐 리어카 타고 들어온다, 뭐 그런 식으로 빠르게 조금 들어올 수 있고, 얘는 그냥 걸어 들어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 확산, 촉진 확산 비교할 때는 속도는 촉진 확산 쪽이 빠르다라는 거. 그리고 운반체라는 걸 쓰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나 하면 포화라는 현상이 생겨요. 세포막의 운반체는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바깥에 지금 포도당, 이거 적혈구라고 치면 포도당이 바깥에 100만 개 있고 운반체는 지금 1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100만 개들이 들어오는 와중에 보면 얘가 지금 꽉 차 있을 수 있죠. 이미 포도당으로 꽉 차 있는 형태. 그래서 농도가 굉장히 높은 포화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나는 게 운반체 쓰는 것들. 그래서 촉진 확산에서는 포화라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보시면은 물질의 농도가 지금 점점점 높아지고 있죠. 안팎의 농도 차이를 의미하기도 하고, 바깥에 10개, 안에 하나도 없다라고 쳤을 때 바깥에 10개, 20개, 뭐 1000개, 10,000개 이렇게 막 늘어나면 아무래도 농도 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확산은 잘 될 거예요. 단순 확산은 안쪽으로 막 들어온다. 그런데 촉진 확산은 농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꺾여버려요. 지금 이렇게 속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깥엔 100만 개 있는데 수송체는 10개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꽉 찬 거죠. 운반체가 이동시키고자 하는 물질로 꽉 차서 더 이상 속도가 늘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나타나요. 포화. 그래서 촉진 확산은 위에 포화라고 하는 형태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물질의 농도가 높을 때 포화된다. 운반체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농도에서는 포화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거. 또 하나는 운반체가 있을 때 경쟁해요. 비슷하게 생긴 애들끼리 그 운반체를 놓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한 구조의 물질들은 동일 운반체를 두고 경쟁을 해요. 그래서 운반체라는 애들이 모든 물질을 다 운송하는 건 아니죠. 약간 비슷하게 생긴 애들을 운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글루코즈, 포도당이 있고 갈락토우즈가 있어요. 얘네 둘이 되게 닮았어요. 탄소 하나의 OH기 위치만 달라요. 에피머라고 얘기하죠. 되게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얘네 둘이 운반체 하나 놓고 경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많으면 하나가 못 들어오는 경향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리, 아연,
굉장히 사이즈는 작지만 이렇게 전하를 띄는 애들도 운반체를 요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운반체를 통해서 들어올 때 얘네들도 경쟁해요. 그래서 얘가 많으면 얘가 잘 못 들어와요. 칼슘, 철 이렇게 이가짜리 양이온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운반체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이 많으면 철이 흡수가 안 돼요. 칼슘 보충제를 많이 먹게 되면 철이 흡수가 안 돼서 빈혈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경쟁해요. 비슷하게 생긴 애들끼리 운반체를 두고. 그래서 하나가 많으면 하나가 못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포화 경쟁이라고 하는 특징이 어디서 나타난다? 촉진 확산에서 나타나요. 얘가 운반체 쓰니까. 자, 그래서 운반체를 쓰는 촉진 확산의 속도는 빠른데 농도가 되게 높으면 포화라고 하는 현상 나타날 수 있고, 같은 운반체를 놓고 비슷한 애들끼리 경쟁이라는 걸 한다라는 거. 그래서 촉진 확산은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이렇게 그래프가 꺾여 버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수동, 수송에서 두 가지를 봤죠.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예시도 알아두셔야 돼요. 단순 확산의 대표적인 예는 폐포에서 기체, 산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촉진 확산의 대표적인 예. 그러면 촉진 확산은 굉장히 흔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포도당이 적혈구 막 통과하는 거. 이런 게 촉진 확산이다라는 거. 여과라는 건 쉽게 걸른다라는 의미죠. 작은 구멍을 가진 막으로 구분된 두 개의 구획에 가해진 압력 차이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신장에서의 사구체 여과가 대표적인 예죠. 이게 여과예요. 구멍이 있으면 한쪽에서 압력을 가해줬을 때 한쪽에 있던 물질들이 구멍 통해서 빠질 수 있는 애들만 빠지죠. 너무 큰 거는 못 빠지고. 그래서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여과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사구체 여과 하면은 이렇게 보호만 주머니 있고 여기 혈관이 모세혈관이 막 있어요. 사구체. 그래서 여기 모세혈관이랑 보호만 주머니 쪽으로, 모세혈관에서 보호만 주머니 쪽으로 여과가 일어나죠.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이 모세혈관에 있는 압력, 그냥 모세혈관 압이라는 게 있고, 이 보호만 주머니 쪽에서도 정수압이 있어요. 보호만 주머니 쪽에서의 정수압, 물의 압력. 그러니까 얘도 이 보호만 주머니 쪽, 그러니까 모세혈관에서도 압력이 이쪽으로 향하는 압력이 있고, 보호만 주머니도 이쪽으로 향하는 압력이 있는데 어떤 게 강하냐면 얘가 강해요. 그래서 이쪽의 압력이 센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물질이 구멍으로 빠질 수 있는 애들은 빠져서 이쪽으로 통과가 되는 거. 보호만 주머니에서, 보호만 주머니 쪽으로. 그래서 신장 사구체에서의 여과가 대표적인 수동수송의 여과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압력차. 이쪽에도 압력이 있고 저쪽에도 압력이 있는데 아무래도 압력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쪽에 있던 물질이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으면 그 구멍 크기에 맞게 빠져나갈 수 있으면 빠져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반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 같은 용매가 이동하는 거, 그게 삼투예요. 삼투는 그러니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반대로. 근데 물질이 아니라 뭐가 이동하냐면 물이 이동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물질이 이동을 했어요. 용질이 이동을 했어요. 근데 이 삼투는 물이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삼투는 굉장히 흔하게 많이 보죠. 이렇게 뭐 배추가 있으면 이 주변에 소금물이 있으면 이 소금물의 농도가 삼투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삼투질의 농도가 여기가 높으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희석시키는 거. 그래서 배추가 절여지는 거. 그런 것들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요 막의 특징, 그러니까 물질이 막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작은 것만 투과시키는 거, 반투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포막도 반투막이죠. 그래서 반투막 기준해서 삼투질의 농도가 높고 낮으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 그걸 삼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반투막은 구멍이 굉장히 작아서 큰 애들은 이동을 못하고 물과 같은 애들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 나트륨이 이렇게 있어요. 나트륨이 있어요.
나트륨이 물보다 작죠. 나트륨이 작으면 나트륨 통과하겠네?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나트륨이 물속에 있으면 물이 이렇게 둘러싸여 수화시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커져 버려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트륨이 많은 데서 많고 적고 하면 반토막이 있으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물이 이동을 해서 여기를 희석시켜서 농도를 같게 하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삼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체액과 삼투질 농도가 같은 용액을 등장액이라고 얘기해서 300ml 오스몰 퍼 리터가 등장액의 농도예요. 이거는 삼투질 농도예요. 이거는 개수가 중요하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만한 단백질 2개 있는 거랑 이쪽에 나트륨 2개 있는 거랑 똑같아요. 삼투질 농도는. 삼투질 이게 단백질 이만한 단백질 2개 있는 거랑 요거 2개 있는 거랑 같아요. 개수가 중요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300개가 녹아 있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녹아 있는 것이 등장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뭐예요? 지금 적혈구예요. 적혈구를 하이퍼토닉 그러니까 고장액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저장액에다 집어넣어 보고 어떻게 되는지. 고장액 그러면 삼투질 농도가 바깥에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적혈구에 비해서 바깥에 삼투질 농도가 되게 높으면 물이 어디서 어디로?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죠. 용질의 농도가 낮은 데서 용질의 농도가 높은 데로 물이 이동을 해요. 그럼 그 적혈구가 어떻게 되냐면 물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쪼글쪼글해지는 거죠. 저장액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저장액 그러면 바깥에 삼투질 농도가 얼마 없어요. 여기 삼투질 농도가 많아요. 그러면은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물이 이동을 해요. 이 안으로 물이 들어가죠. 그럼 적혈구가 어떻게 돼요? 빵빵해지다가 나중에는 빵 터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고장액이랑 저장액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등장액 그러면은 삼투질 농도가 여기랑 같은 게 등장액이에요. 그러면 물의 이동이 없죠. 그럴 때는 그냥 적혈구가 원래 상태대로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삼투질 농도 300ml 오스몰 퍼 리터가 등장액이다. 우리 체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등장액이에요. 우리 몸에. 자, 수동수송 이렇고요. 자, 능동수송은 어떤 특징? 에너지를 써요. 에너지를 쓰는데 1차 능동수송이 있고 2차 능동수송이 있고요. 에너지를 쓰는데 왜 에너지를 써야 되나 하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죠. 모터를 돌려야 돼요. 전기를 집어넣고 모터를 돌려야만 이동을 한다. 확산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게 확산이었으나 능동수송은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개 있는데 저쪽에 100개 있어요. 100개 있는 쪽으로 2개가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꾸겨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반체 필요해요. 그러니까 능동수송, 에너지, 운반체 다 필요한 게 능동수송. 대표적인 예가 칼륨, 나트륨, 칼륨 펌프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1차 능동수송이 있고 2차 능동수송이 있는데 잘 구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생화학책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1차 능동수송은 수송에 필요한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ATP 같은 고에너지 화합물 분해에 의해서 제공되는 거. ATP 우리 뒤에 가서 그림 볼 거예요. 얘 에너지를 되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애가 ATP. 얘가 분해가 되면은 ADP와 PI로 나누어지죠. 트리포스페이트, 인산이 3개 있는 거. 인산 하나 떨어지면서 디포스페이트, 인산 2개 있는 형태로 바뀌어요. 이러면서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를 써가면서 운반을 하는 게 1차 능동수송이에요. 직접적으로.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면 우리 세포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렇게 존재해요. 나트륨 칼륨 펌프,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운반체, 운송체 역할을 하는 단백질. 우리 세포 바깥에는 나트륨이 되게 많아요. 세포 안에는 칼륨이 되게 많아요. 나트륨은 여긴 좀 적고 바깥엔 반대로 칼륨이 적고 원래 이렇게 구배가 되어 있어요. 농도 구배가. 그런데 이 지금 낮은 나트륨 몇 개 안 되는 데서 나트륨 많은 쪽으로 나트륨을 내보내요. 이게 나트륨 칼륨 펌프죠. 그러면서 칼륨은 여기 적고 여기 많아요. 적은 데서 많은 쪽으로 쑤셔 넣어요.
이게 나트륨 칼륨 펌프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그러니까 나트륨은 이렇게 나가고 칼륨은 이렇게 들어오고 요 역할을 해주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예요.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쑤셔 넣으려니까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 에너지를 누가 제공하나 하면 ATP가 이 에너지를 제공해서 운반이 되는 거죠. 운반체, 에너지 이런 게 동시에 사용이 되는 것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1차 능동수송. 2차 능동수송 그러면 1차 능동수송에 의해서 이온의 농도차가 형성이 되고 이온의 이동과 짝지어져서 물질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 대표적으로 소장세포에서 나트륨과 공동 수송되는 포도당의 수송이 대표적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 소장을 볼게요. 우리 소장은 주름이 되게 많아요. 주름이 많은데 이 주름을 들여다보면은 작은 육모가 있어요. 육모를 또 들여다보면은 이 육모 겉에 소장 상피 세포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조금 이따 그림을 또 볼게요. 그래서 탄수화물 하면서 그림 볼 건데 흡수가 여기서 되는 거죠. 소장 상피 세포. 이렇게 그려요. 소장 상피 세포. 여기에 이제 포도당이 들어올 거예요. 포도당이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세포 바깥에 지금 나트륨 많아요가 전제 조건이에요. 세포 바깥에 나트륨 많아요. 나트륨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은 나트륨이 자연스럽게 확산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나트륨 여기 몇 개 없죠? 낮은 쪽으로 얘가 확산돼서 들어올 수 있어요. 에너지 안 쓰고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때 끼어 들어와요. 누가? 포도당이. 그렇게 들어온 다음에 이 포도당은 이 소장 점막 세포 뒤에 뭐가 있나 하면 모세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해야만 우리가 필요한 데다 갖다 쓸 수 있어요. 일리 이동할 때 그냥 확산 형태로 빠져나가요. 포도당. 자, 그러니까 포도당의 농도는 여기랑 여기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높으냐면 여기에 농도가 높아요. 여기보다.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들어왔어요. 능동수송. 근데 여기서 직접 에너지를 쓰진 않았어요. 나트륨 들어올 때, 나트륨이 확산돼서 들어올 때 따라 들어왔어요.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바깥에 나트륨 많아요가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1차 능동수송에 의해서 이온의 농도차, 바깥에 나트륨 많은 게 1차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 줘야죠. 그렇게 농도가 바깥에 많다가 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확산될 때 포도당이 들어왔어요. 이 포도당은 지금 여기 농도가 높은데 그래서 혼자 확산이 안 돼요. 그런데 나트륨 확산될 때 끼어 들어온 거죠. 여기 농도가 높고 포도당은 여기에 농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촉진 확산 형태로 빠져나갔어요. 얘는 에너지 안 썼어요. 포도당은. 근데 얘 데리고 들어오느라 들어온 나트륨의 경우에는 바깥으로 나갈 때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능동수송, 칼륨, 나트륨, 칼륨 펌프를 쓰면서 나가는 거죠.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에너지원으로 써요. 여기서 에너지를 써요. 나트륨이 나갈 때.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포도당은 직접 에너지를 안 썼으나 포도당을 이동시키느라고 나트륨이 에너지를 썼어요. 얘는 포도당은 간접적으로 ATP를 썼어요. 그래서 얘를 2차 능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학생들이 좀 힘들어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2차 능동수송 그러면 능동수송이니까 지금 누구 입장을 봐야 되나 하면 포도당의 입장을 봐야 돼요. 포도당은 지금 여기 적어요. 상대적으로 세포 안에 포도당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어마무지하게 많이 먹으면 혼자 촉진 확산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포 안에보다 포도당 농도가 바깥에 낮으면 얘가 확산이 될 수는 없고 능동수송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들어오냐면 나트륨이 들어올 때 따라 들어와요.
나트륨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 운반체는 포도당이랑 나트륨을 같이 운송할 수 있는 운반체인 거죠. 그래서 나트륨이 결합이 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나트륨이 결합이 되면서 포도당이 결합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트륨이 결합이 되면서 포도당이 결합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서 포도당이 끼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나트륨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세포 바깥에 얘는 많아요. 여기에 적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들어온 거냐 하면은 촉진 확산 형태로 들어온 거죠. 나트륨이. 그래서 1차적으로 나트륨이 바깥에 많아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농도차가 1차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 줘야죠. 그래서 나트륨이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확산이 될 때 포도당이 따라 들어와요. 포도당의 농도는 세포 안에보다 세포 바깥에 적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얘는 그냥 촉진 확산 형태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포도당은 그렇게 해서 혈관을 통해서 간문맥 통해서 우리 간으로 가서 대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들어온 나트륨, 얘도 원래 자리는 어디다? 세포 바깥이에요. 세포 밖에 많아줘야 돼요. 다시 내보내야죠. 내보낼 때는 지금 바깥에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확산 형태로 못 나가요. 에너지를 쓰면서 나가야 돼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용을 해줘야만 얘는 나가는 거죠. 여기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써요. 포도당은 지금 에너지 안 쓰고 날로 먹었어요. 지금 에너지를 쓴 건 나트륨이죠. 포도당을 운송하느라 나트륨이 에너지를 썼어요. 포도당은 간접적으로 에너지를 썼다. 그래서 이 포도당은 2차 능동 수송된 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2차 능동 수송, 1차 능동 수송을 자세하게 구별 안 하는 경향도 있어요. 대부분 영양학이나 이런 데서는. 근데 생화학 책에는 나오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포도당은 2차 능동 수송 형태로 나트륨이라고 하는 아이가 에너지를 쓰면서 얘를 운반을 시킨다.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그러니까 얘가 운반되는 데는 에너지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포도당이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나트륨이 쓴다는 얘기죠. 그게 2차 능동 수송.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나트륨 칼륨 펌프예요. 나트륨 칼륨 펌프 들여다보면은 나트륨 3개 결합하고 칼륨 2개 결합하죠. 그래서 나트륨 안에 있는 거 3개 결합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칼륨 2개 결합해서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게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이 들어올 때 포도당이 이렇게 같이 들어와요. 같이. 그래서 요 나트륨은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다시 나가는 거죠. 얘는 다시 이걸 통해서 나가니까 이 나트륨은 에너지를 쓰면서 나가는 것이고 포도당은 에너지 안 쓰고 그냥 혈관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능동수송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세포 성장 보시면 세포는 증식기, 증식, 비대기, 비대기, 성숙기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세포가 성장하는 과정. 처음에는 개수만 늘어나요. 개수가 막 세포 분열하면서 하나가 2개, 2개가 4개 막 개수가 늘어나는 요 시기를 증식기라고 하죠. 이때는 뭐가 늘어나냐면 DNA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세포가 개수가 늘어나니까 이 안에 있는 DNA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로 증가하는 것이 DNA. 그러다가 세포가 분열이 되면 세포 분열과 동시에 세포 크기도 같이 증가하는 증식 비대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가 증가하니까 DNA 증가하죠. 근데 증식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덜 왕성하죠. 여기가 왕성하고 여기가 좀 덜 왕성해지고 크기가 늘어나니까 단백질이 증가해요. 크기가 늘어나니까 비대기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세포 분열은 없어요. DNA 증가하지 않아요. 크기만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단백질이 증가하죠. 주로 단백질이 증가하는 시기가 비대기. 더 이상 세포 분열도 없고 크기 증가도 안 하면서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의 어떤 구조적인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가 비성숙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되게 디테일해지는 거죠. 그 안에서 효소 구조가 정교해지면서 기능이 통합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분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아이가 특수적으로 해야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세포마다 간세포가 하는 기능이 있고 뭐 골격에 있는 세포가 하는 기능이 있고 기능들이 다 다른데 그런 기능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시기, 그게 성숙기예요. 그래서 성숙기에는 그냥 구조적인 발달이 일어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의 성장은 이렇게 4가지
기간을 거친다. 그래서 증식기, 증식비대기, 비대기, 성숙기 이렇게 네 가지로 진행되는 순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세포수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는 세포수 크기 같이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는 크기만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정교해지는 통합이 되는 기능 통합이 되는 단계, 구조적 발달이 있는 단계, 성숙기를 거치면서 세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봐야 되는데요. 조금 쉬었다가 문제 볼게요.